마의 산이. 그리고 자네들에겐 계급과 복종의 의무가 있어서 서로에게 깍듯하게 경의를 표하는데 이것은 스페인식 정신, 즉 경건함 때문이지. 사실 나도 그런 것이 싫지는 않아. 우리 민간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정신은 더욱 북돋아져야 해. 내 생각에 이 세상과 인생이란 보통 검은 옷을 입고 자네들의 깃 대신에 풀먹인 목 칼라를 하며 죽음을 염두에 두고 진지하고 차분히 예에 바르게 교제하는 데 딱 어울리는 것 같아. 그것은 내 기분에 꼭 들어맞기도 하고 또 도덕적일지도 몰라. P88. 여성이란 처참한 정열에 사로잡힌 남자를 보고서도 결코 연민을 보이거나 걱정을 하지 않는 법이다. 여성은 날 때부터 그런 정열에 익숙하지 않은 남성보다 정열과 훨씬 더 친숙한 편이어서 그런 남성을 보면 조롱과 조소를 금치 못하는 법이다. 아닌 게 아니라 남성으로서도 그 일로 여성에게 그런 연민과 걱정의 대상이 되는 것을 물론 사양하겠지만 말이다. P162. 우린 대개 사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이지 댁들은 약간 시민적이에요. 댁들은 자유보다 질서를 더 사랑하지요. 이것은 온 유럽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정말이지 정의를 내릴 수가 없군요.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사랑하지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듯이 말입니다. 한스 카스트로프는 이렇게 주장했다. 나는 얼마 전부터 그는 말을 이었다. 가끔 자유에 대해 생각했지요. 그 말을 너무 자주 들어서 그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내가 생각한 것을 프랑스어로 말해보지요. 유럽 전체가 자유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들이 질서를 요구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무척 옹졸하고 무척 시민적인 것입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지요. P167. 도덕 말이에요. 댁은 그런데도 관심이 있나요? 좋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도덕이란 미덕 가운데서 찾아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즉 이성, 규율, 미풍양속이나 소위 말하는 예의 바름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것, 요컨대 죄악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롭고 우리를 파멸시키는 위험한 것에 몸을 던져서 찾아야 한다고요. 우리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보다는 자신을 손상시키고 파멸시키는 것이 더욱 도덕적이라고 생각해요. 위대한 도덕가는 도덕군자인 체하는 사람이 아니라 악의, 악습의 모험가이지요. 즉 그리스도 정신으로 죄악과 곤경에 순응하도록 가르쳐주는 위대한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은 대개 마음에는 들지 않겠지요. 그렇지요. P177. 사랑이란 육체, 사랑, 죽음, 이 세 가지는 원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병과 쾌락이며 육체야말로 죽음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사랑과 죽음, 이 둘은 모두 육체적인 것으로 거기에 이 둘의 무서움과 위대한 마술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죽음은 미심쩍고 파렴치하며 얼굴을 붉히게도 하는 한편 아주 장엄하고 존엄한 힘이며 돈을 벌고 흥에 겨워 희희낙낙하는 삶보다 훨씬 더 고귀합니다. 시간에 대해 쓸데없는 잔소리를 하는 진보보다 훨씬 더 존경할 만한 것이지요. 죽음은 역사적인 것이고 고상함이고 경건함이며 영원함이고 신성함으로 우리가 모자를 벗고 발끝으로 조심조심 걷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육체도 육체에 대한 사람도 음란하고 난처한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자신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여 그 바깥 피부를 붉게 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육체는 숭배한 만한 위대한 영화이고 육이 생명의 놀라운 형상이며 형태와 아름다움의 불가사의한 신성함입니다. 이것에 대한 사랑, 인체에 대한 사랑은 이 사랑 역시 아주 인문적인 관심이며 세상의 어떤 교육학보다 더 교육적인 힘인 것입니다. 이 매혹적인 유기체의 아름다움은 나 돌 같은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부패성 물질로 되어 있고 생명과 부패라는 열성의 비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체 조직의 멋진 균형을 보십시오. 놀라운 대칭 구조를 말입니다. 양 어깨와 허리,
양 가슴에 꽃 같은 봉긋한 젖꼭지, 그리고 쌍을 이루어 나란히 달린 갈비뼈, 완성된 시체 한가운데의 배꼽, 허벅지 사이의 검은 성기, 등의 매끄러운 피부 아래에서 견갑골이 움직이는 모양을 보십시오. 그리고 싱싱하고 풍만한 두 엉덩이를 향해 내려가는 등뼈의 모양, 혈관과 신경의 굵은 가지가 몸 기둥에서 겨드랑이를 통해 사지로 뻗어나가는 모양, 두 팔이 두 다리의 구조에 대응하는 이 모양을 보십시오. 아, 팔꿈치와 무릎 관절 안쪽의 부드러운 부분. 그 살의 쿠션에 쌓인 그 부분에 담긴 수많은 유기체적 정교함. 인체의 이 감미로운 부분을 애무한다는 것은 그 얼마나 끊임없고 멋진 희열일까요?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은 희열. 대개 무릎의 피부 냄새를 맡게 해주십시오. 정교한 관절 주머니가 지방을 분비하고 있는 무릎 말입니다. 대개 허벅지에서 율동하고 훨씬 아래에서 두 개의 경부동맥으로 나뉘는 대퇴부동맥에 경건하게 내 입술이 닿게 해주십시오. 대개 털구멍에서 나오는 분비물의 냄새를 맡고 대개 부드러운 털을 애무하게 해주십시오. 물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무덤 속에서 분해될 운명을 지닌 인간의 형상이여 대개 입술에 내 입술을 댄 채로 나를 영원히 죽게 해주십시오. P181-183. 시간이란 무엇인가? 시간이란 수수께끼이다. 실체가 없으면서도 전능한 것이다. 현상계에 존재하는 하나의 조건으로 공간 속 물체의 존재와 그 물체의 운동과 결부되고 혼합되어 있는 하나의 운동인 것이다. 그럼 운동이 없으면 시간도 없는 걸까? 무엇이든 물어보라. 시간은 공간이 행하는 기능 중 하나일까? 아니면 그 반대일까? 또는 두 개가 동일한 것일까? 얼마든지 물어보라. 시간은 활동적이고 동사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무엇인가를 야기한다. 그럼 시간은 무엇을 야기하는 것일까?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다. 지금은 이미 당시가 아니고 여기는 이미 저곳이 아니다. 이 둘 사이에는 운동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을 측정하는 운동은 순환적이고 자체 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운동과 변화는 정지와 정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과거는 부단히 지금 현재 속에, 저곳은 쉬지 않고 이곳 속에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또한 유한한 시간과 제한된 공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필연적으로 노력해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우리는 시간은 영원하고 공간은 무한하다고 생각을 하기로 이미 결정을 보았다. 물론 이것은 옳다고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분명 제대로 된 것이라는 생각, 즉 이것이 좀 더 나을 거라는 믿음에서이다. 그러나 영원한 것과 무한한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한정된 것과 유한한 것을 논리적으로나 계산적으로 부정하고 상대적으로 그것을 0으로 환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영원한 것 속에 전후가, 무한한 것 속에 좌우가 있을 수 있을까? 영원한 것과 무한한 것이라는 감정적인 가정과 거리와 운동, 변화, 그리고 우주 속의 한정된 물체들의 존재와 같은 개념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을까? 그런 것들에 관해 얼마든지 물어보라. P185-186. 인간은 누군가 어느 정도 일반적인 성질을 띤 종합적인 표현을 하기만 하면 자신도 모르게 모든 자아를 담아 자신의 삶의 근본 주제와 근본 문제를 어떻게든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것 같습니다. 방금 당신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엔지니어 양반, 당신이 방금 한 말은 당신의 인격 밑바탕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입니다. 또한 당신 인격의 상황도 시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실험 상태에 있습니다. 실험 채택, 플레이시트 익스페러리, 이지어. 한스 카스트로프는 고개를 끄덕이고 웃으면서 이탈리아 어투로 시를 발음했다. 그렇습니다. 이때 그 실험은 세상 실험, 즉 인생을 음미하려는 존경할 만한 열정에서 나와야지 무절제한 기분에서 우러나와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오만의에 관해 말했습니다. 즉, 오만의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어두운 힘에 맞서는 인간 이성의 오만은 가장 숭고한 인간성의 표현입니다. 그로 인해 질투심이 강한 신들의 복수를 초래하여 호화로운 방주가 암초에 부딪혀 바닷속 저 밑으로 가라앉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명예로운 파멸입니다.
프로메테우스의 행위도 오만한 행동이었고 스키타이의 암벽 위에서 그가 당한 고난도 우리들에게는 아주 신성한 순교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 반면에 다른 종류의 오만은 어떠할까요? 인류에 맞서는 반이성적이고 적대적인 힘을 이용해 음탕한 실험을 하다가 파멸하는 오만 말입니다. 그것은 명예로울까요? 거기에 명예란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P208-209. 그건 언제나 그래. 무슨 일이든 토론하고 의견을 내세울 때는 혼란만 생긴다는 것쯤은 자네도 잘 알고 있을 테니 말이야. 내 말은 모름지기 누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가 여부가 중요하다는 거야. 가장 좋은 것은 견해 같은 것은 없이 그저 묵묵히 자기가 할 일, 즉 교양에 매진하는 거야. 그래, 자네야 용병이자 순전히 형식적인 존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내 경우는 사정이 달라. 나는 민간인으로서 어느 정도 책임을 느끼고 있다네. 그래서 말이야, 난 그런 혼란을 보면 흥분이 돼. 한 사람은 시민적 세계 공화국을 역설하고 원칙적으로는 전쟁을 혐오하면서도 지나치게 애국적이어서 어떻게 하든 브레너 경계선을 확장할 것을 요구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문명전쟁도 감수하겠다고 하지.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국가를 악마의 작품이라 간주하며 지상과 천상이 접촉하는 지평선에 있는 인류의 보편적 통합을 외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자연적 본능의 권리를 옹호하고 평화회의를 조롱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를 반드시 찾아가야 해.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더 현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라고 자네는 말했지. 하지만 건강해지는 것과 현명해지는 것은 하나로 통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넨 세계의 분화를 추구하는 셈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한 번 말해두지만 그런 짓은 언제나 크나큰 실수라네. P266-267. 정신은 주권자이며 정신의 의지는 자유롭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정신은 윤리적 세계를 규정합니다. 정신이 죽음과 삶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하면 바로 그 죽음은 이러한 정신의 의지로 말미암아 사실상 실제가 되는데 정말로 실제적으로 됩니다. 내 말 이해하시겠지요? 죽음이 삶에 대립되는 독자적인 힘, 적대적 원칙, 커다란 유혹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나라는 음탕한 나라입니다. 왜 음탕한 나라인지 묻고 싶겠지요? 대답해 드리죠. 죽음은 분해되어 해방되기 때문이며 죽음은 해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사악한 것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사악한 해방입니다. 죽음은 윤리와 도덕을 해체하고 기율과 절도로부터 해방하여 음탕함을 품도록 자유를 줍니다. 내가 본의 아니게 소개하고 말았지만 이 인물에 대해 당신들에게 경고하고 그와 교제하고 대화를 나눌 때에는 반드시 비판 정신을 지니고 이중 삼중으로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고 촉구하는 것도 모두 그의 사상이 음탕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상들은 내가 언젠가 한번 말했듯이 방종하기 이를 데 없는 힘인 죽음의 보호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때 내가 한 말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회를 보아 말한 중요하고 적절한 표현이 늘 기억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엔지니어 양반, 죽음은 풍속, 진보, 일, 삶에 대립되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의 가장 고상한 의무는 바로 이러한 악마의 숨결로부터 젊은이의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P315. 이곳 공기는 강렬한 특성이 있습니다. 온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하지만 몸에 단백질이 붙게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병을 고치는 힘도 지니고 있지만 처음에는 일단 그 병을 강하게 촉진하고 또 전반적으로 유기체를 자극하고 엄밀히 말하자면 병을 화려하게 폭발시킨다는 것입니다. P351. 금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여러 사단으로 나누어 종교적이며 군대적인 예절을 본분으로 지키도록 가르쳤으니 이것이 바로 사관학교가 아니었겠는가. 말하자면 군인의 딱딱한 칼라와 성직자의 스페인식 장식깃의 결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요아임의 신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명예와 출중함이라는 이념은 나프타가 유감스럽게도 병 탓에 높이 올라가지 못한 성직자 신분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겠는가 하고 한스 카스토르프는 생각했다. 나프타의 말에 따르면 예수회는 공명심으로 불타는 사관 생도들의 집합소였다. 이들은 근무를 할 때 머릿속에 오로지 남들보다 뛰어나야겠다는 일념뿐이었다고 한다. 라틴어로는 이를 인시그네스 에세, 인즌즈 에시라고 했다. 예수의 창시자이자 초대 총대장인 스페인의 로욜라의 가르침과 규정에 따라 이들은 건전한 분별력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일을 수행했고 더 훌륭한 일을 수행했다. 오히려 이들은 자신의 직무를 의무 이상으로 엑소퍼라게이션이 수행했는데 특히 평균적으로 건전한 분별력을 지닌 인간도 이런 일이라면 할 수 있듯이 육체의 반란, 리베려나이 카오너스에 저항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일들인 관능과 이기심, 세속적 집착의 경향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저항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거슬러 행하라, 어지러 칸트러 라고 하는 것, 즉 공격하는 것은 방어하는 것, 리지스터,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명예로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적을 약화시키고 분쇄하라 는 수칙이 야전 근무 규정에도 있듯이 그 저자인 스페인의 로욜라는 그 점에서도 요아임의 총대장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의 전쟁 수칙인 돌격, 적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 언제나 공격하라 등과 완전히 같은 정신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나프타의 세계와 요아임의 세계가 무엇보다도 공통된 점은 피에 대한 두 사람의 관계로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었다. 특히 이러한 점에서 두 세계 예수회와 군대는 완전히 일치했고 평화의 자식인 한스 카스토르프에게는 나프카가 중세의 호전적인 수도사 유형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무척 들을 만한 가치가 있었다. 한 유형의 수도사들은 피로와 쇠약의 극단에 이르기까지 금욕적이고 그러면서 종교적인 정보격에 불타서 신정국가, 초자연계의 세계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 피를 흘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또 수도사들의 한 유형인 신전기사단은 침대에서 죽는 것보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싸우다가 죽는 것을 더 칭찬할 만하다고 평가했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최고의 명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세템브리니 씨가 이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늘 하던 대로 손풍금장이 역할을 자처해 이를 방해하면서 평화를 주창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세템브리니 씨는 당시 빈을 타도하려는 신성한 민족 전쟁과 문명 전쟁에는 반대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정열과 약점 때문에 이제 나프타의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했다. 어쨌든 그 이탈리아인 세템브리니가 민족적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한 나프타는 기독교적 사회동포주의를 내세워 어떤 나라도 조국이라 부르려 하지 않고 니켈이라는 예수회의 총대장의 말을 인용해 조국에는 패시스트이고 기독교적 사랑의 가장 확실한 죽음이라는 말을 단호하게 거듭한 것이었다. P386-388 덕성이나 건강은 사실 종교적 상태가 결코 아닙니다. 나프타가 단호하게 말했다. 종교가 이성이나 도덕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대체로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삶이란 일부는 인식론에, 일부는 도덕의 영역에 속하는 여러 가지 조건과 토대 위에서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인식론에 속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인과율이라고 부르고 도덕의 영역에 속하는 것은 윤리와 이성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모두 종교적 본질과 낯설고 무관할 뿐더러 심지어 적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사실 삶을, 소위 말하는 건강을 형성하고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속물적인 것과 가장 시민적인 것을 형성하고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종교적인 세계는 건강과 절대적으로 정반대의 것, 더구나 절대적으로 천재적인 정반대의 것이라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의 영역에 천재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기념비적으로 우직한 삶의 시민성이 존재하니까요. 그리고 그 우직한 삶의 시민성이 뒷짐지고 가슴을 내민 채 두 발을 벌리고 거만하게 서 있는 모습이 비종교적인 확신을 의미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 숭배할 가치가 있다고 해도 좋을 속물적 존엄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P413-414 한스 카스토르프는 눈, 설을 잔뜩 묻힌 두 다리로
어딘지 모를 흐릿한 산꼭대기를 향해 점점 더 높이 올라가고 있었다. 이불을 깔아 놓은 것 같은 그 산꼭대기는 테라스를 이루며 계단식으로 조금씩 높아져 갔는데 어디로 올라가는지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었다. 산의 위쪽은 안개처럼 흰 하늘과 맞닿아 있어서 어디서부터가 하늘인지 전혀 분간할 수 없었다. 산봉우리와 산등성이도 보이지 않았고 모두가 희미한 무이며 한스 카스토르프는 이 안개에 덮인 물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등 뒤에 있는 세계, 즉 사람 사는 골짜기도 눈 깜짝할 사이에 닫히고 시야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곳에선 이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의 고독감, 아니 버림받은 느낌이 더 어울리는 외로움은 부지불식간에 더 이상 바랄 수 없을 정도의 깊이가 되어 공포를 느낄 정도까지 되었다. 이 공포야말로 용기의 원천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위로, 하늘을 향해 올라갔다. P443-444. 나도 꿈을 꾸었다고 생각하긴 했어. 그는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지독하게 아름답고 지독하게 무서운 꿈이었어. 나는 그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리고 이 모든 건 내가 지어낸 거야. 화렵수의 푸른 공원, 기분 좋은 습기, 그 밖의 것, 아름다운 것, 무서운 것, 난 이 모든 것을 거의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지어내고 그렇게 행복해하고 무서워할 수 있었을까? 저 섬이 있는 아름다움만을, 또 홀로 서 있던 멋진 소년이 눈짓으로 가르쳐준 신전구역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으로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형태는 다를지라도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익명이자 공동으로 꿈을 꾸기도 한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의 커다란 영혼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그 영혼은 남몰래 항상 꿈꾸어 오던 대상에 관해, 희망에 관해, 행복과 평화에 관해, 그리고 그 영혼의 피의 향연에 관해 꿈꾸는 거야. 나는 돌기둥 곁에 누워 내 꿈의 실제 흔적을 음미하고 있어. 피비린내 나는 향연의 오싹한 공포, 그 이전의 황홀한 기쁨, 태양의 자식들의 행복과 경건한 예절에 대한 기쁨 말이야. 나는 여기에 누워 그런 꿈을 꿀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어. 난 이 위의 사람들에게 무모한 모험과 이성에 관해 많은 것을 경험했어. 나프타와 세템브리니와 함께 아주 위험한 산악지대를 돌아다녔어. 난 인간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인간의 살과 피를 맛보았고 병든 클라브디아 쇼사에게 프리비슬프 히페의 연필을 돌려주었어. 육의, 살과 생명, 피를 맛본 자는 죽음도 맛본 것이나 다름없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전부가 아니고 교육적으로 말하자면 오히려 시작에 불과해. 거기에다 다른 절반을 덧붙여야 하지. 정반대되는 것 말이야. 왜냐하면 죽음과 병에 대한 온갖 관심은 삶에 대한 관심에 또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야. 의학이라는 인문주의적 분과가 증명하듯이 말이야. 언제나 아주 우아하게 삶과 그 병에게 라틴어로 말하는 의학은 커다랗고 아주 절실한 관심의 한 형태에 불과해. 그러한 관심사에 전적으로 공감해 말해본다면 그건 인생의 걱정거리 자식과 인간에 관한 것이고 인간의 위치나 상태에 관한 거야. 나는 인간에 관해 아는 것이 적지 않으며 이에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